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장난감을 만드는 제페토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그가 만든 장난감들을 팔곤 하였지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지금껏 아이가 없다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책을 하는데 숲속에서 새로운 장난감에 쓸 적당한 통나무를 발견하였어요. 오, 내가 찾던 바로 그 통나무로군. 이걸로 예쁜 인형을 만들어야겠어.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 통나무를 등에 이고 작업장으로 향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서 그 통나무를 조각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통나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처음에 할아버지는 너무 당황했지만 곧 잘못 들은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조각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응? 내가 너무 늙어버린 게야. 환청을 듣다니 말이야. 제페토 할아버지는 계속 일하였지요. 처음에는 인형의 머리가 만들어지더니 뒤이어 팔과 다리까지 만들어졌어요. 마침내 인형이 탄생했답니다. 그는 인형을 의자에 앉히고 깨끗하게 정리했지요. 바로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어안이 벙벙하여 둘러보았지만 나무 인형 외에는 아무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던 일을 이어서 마저 했지요. 잠시 후 그 인형은 의자에서 내려와 방 안에서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것을 본 제페토 할아버지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어우, 세상에. 인형이 살아있다니. 물론 진짜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웃고 이야기하고 사람처럼 놀기도 했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 인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내 이름은 피노키오. 넌 나의 아이란다.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피노키오는 곧 학교 갈 때가 되었어요. 하지만 제페토 할아버지에게는 피노키오에게 문구를 사줄 돈이 없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코트를 팔아서 받은 돈을 피노키오에게 주었어요. 피노키오는 그 돈을 가지고 기뻐하며 학교로 가고 있었지요. 모든 가게와 시장을 둘러보고 사람들도 구경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그의 앞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그는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갔지요. 피노키오는 키가 무척 작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서 보려고 사람들 사이를 간신히 빠져나갔어요. 그러자 크고 알록달록한 텐트가 보였어요. 바로 서커스 텐트였지요. 텐트 앞에 있던 광대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광대가 막아서는 바람에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돈을 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단다. 피노키오는 잠시 생각하더니 할아버지가 학교에 가져가라고 준 돈이 떠올랐어요. 돈 있어요. 피노키오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광대에게 주었지요. 텐트 안은 무척 재미있었어요. 그는 텐트 가운데 무대 위에서 놀고 있는 인형들을 보았어요. 우와, 저 아이들도 나무로 만들어졌어. 무대로 뛰어 올라간 피노키오는 그 인형들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 쇼를 보러 온 관객들은 피노키오에게 화가 났지만 인형들의 줄을 잡고 있던 무대 위의 서커스 주인은 살아있는 인형을 보게 되어 무척 기뻤답니다. 줄이 없는 인형이라 떼돈을 벌 수 있겠구만. 그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쇼가 끝나자마자 서커스의 주인은 피노키오를 잡아 철장에 가두어버렸어요.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는 생각에 너무나 속상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후회하던 피노키오를 지켜보던 한 요정이 피노키오 옆에 나타났어요. 그러게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어야지. 그치만 난 네가 이렇게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돼. 알았지? 피노키오는 무척 행복해하며 눈물을 닦았어요. 난 이제 돈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학교에 갈 수가 있죠? 그 요정이 요술을 부렸더니 신기하게도 피노키오의 손에 돈이 나타났어요. 돈을 낭비하지 마. 어서 서둘러 학교로 가거라. 그 요정은 피노키오를 서커스 텐트 밖으로 꺼내주었어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피노키오는 다시 한번 학교로 가고 있었지요. 랄라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 그때 즐겁게 노래하는 피노키오를 발견한 교활한 여우와 그의 친구 고양이가 길을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피노키오에게 돈을 빼앗으려고 했지요. 어딜 그렇게 즐겁게 가고 있는 거니? 문구점에 들러 물건 좀 사고 학교에 갈 거야. 이런, 그 돈으로는 문구를 살 수가 없어. 내 말을 들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마법의 땅에 심을 거야. 그럼 넌 돈이 열리는 나무를 가질 수가 있지. 필요할 때마다 따서 쓰면 돼. 순진한 피노키오는 여우가 한 말을 전부 믿었기 때문에 여우에게 돈을 모두 주었지요. 돈을 가로챈 그 여우와 고양이는 재빨리 사라지고 말았어요. 혼자 남겨진 피노키오에게 요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왜 아직 학교에 가지 않은 거니? 좀 전에 내가 준 돈으로 문구점에 갔었니? 사실 그 요정은 여우에게 돈을 다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노키오에게 경고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게 될 거란다. 피노키오는 그 요정의 경고를 듣고도 결국 거짓말을 했어요. 네, 문구를 샀었는데요. 학교에 두고 왔어요. 피노키오가 말을 끝내자마자 그의 코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니? 피노키오가 또 거짓말을 하자 그의 코는 점점 더 길어졌어요. 결국 그는 머리를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지요. 어떡해. 이제 어떡하지? 마침내 피노키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요정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피노키오가 이제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 그 요정은 그의 코를 다시 되돌려 놓았어요. 사실을 털어놓으니 이제 너를 용서할게. 그 요정은 다시 요술을 부려 여우에게 빼앗긴 돈도 되돌려 주었고 다시는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답니다. 피노키오는 돈을 손에 꼭 쥔 채 노래를 부르며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노키오를 가둬두었던 그 서커스 주인이 피노키오의 눈앞에 다시 나타났지 뭐예요. 피노키오가 도망가자 그 서커스 주인은 무척 화가 나 그를 혼내주고 싶어 했어요. 그는 피노키오를 잡아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피노키오는 바다에 빠졌지만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키오는 수면 위에 떠 있을 수 있었지요. 피노키오는 오히려 너무 편안하여 팔다리를 이용해 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피노키오가 해변가로 헤엄쳐가는 도중에 일이 또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지?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피노키오는 갑자기 어두운 곳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나갈 수 있는 곳은 보이지 않았지요. 사실 피노키오는 커다란 물고기의 뱃속 중앙에 앉아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던 것이었어요. 한편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무척 걱정하며 그를 찾아 나섰어요. 피노키오! 피노키오! 마침내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가 던져졌던 그 해변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는 혹시 피노키오를 본 사람이 있는지 어부들에게 물어봤지요. 그런데 마침 한 어부가 피노키오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피노키오가 바다에 빠졌다고 얘기해 주었지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그 어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할아버지가 무척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 어부는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구할 수 있도록 작은 보트를 내주었어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보트에 올라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몰려왔어요. 그 작은 보트는 더 이상 큰 파도를 견뎌내지 못하고 부서지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게 되었지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너무 나이가 많고 또 수영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피노키오를 삼켰던 그 거대한 물고기가 제페토 할아버지도 삼켜버렸지 뭐예요. 제페토 할아버지는 물고기의 목구멍에서 미끄러져 곧바로 뱃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곤 한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피노키오, 내 아들아. 결국 너를 찾았구나. 얼마나 걱정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피노키오는 울고 있는 할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빠 말씀을 어겼어요.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피노키오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본 요정은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구해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를 물고기의 뱃속에서 꺼내 해변가로 보내주었답니다. 그날 이후 피노키오는 아빠 말씀을 잘 듣는 아주 영리한 소년이 되었어요. 매일 학교에 갔고 방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작업장에 계시는 아빠의 일손을 도왔답니다. 그 요정은 이렇게 멋지게 변한 피노키오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밤 피노키오가 자고 있을 때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그에게 요술을 부렸어요. 아침이 되자 피노키오는 일어나서 여느 때처럼 학교에 갈 준비를 하였어요. 침대 밖으로 나온 피노키오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죠. 처음에 피노키오는 자신의 손을 본 후 그의 몸도 살폈어요. 그는 무척 놀랐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무로 만든 인형이 아니었어요. 그는 진짜 소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 기뻤던 피노키오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저 좀 보세요! 진짜 소년이 된 피노키오를 보자 할아버지는 무척 행복했지요. 세상에, 정말 아들을 갖게 되었어. 아빠와 아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 피노키오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멋진 코도 다시는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밀러와 그의 아름다운 딸이 살았어요. 밀러는 언제나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곤 했어요. 밀러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 결국 왕에게 이르렀어요. 그를 성으로 부른 왕은 밀러를 가르치고 싶었죠. 하지만 밀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왕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전하, 제 하나뿐인 딸은 지프로 금실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 왕은 그를 믿지 않았어요.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일 딸을 데려오너라. 그 말이 사실인지 보여주면 너를 믿겠다. 밀러는 이 사실을 딸에게 말했고 그녀는 무척 화가 났어요. 또 거짓말을 하셨군요. 제가 어떻게 금실을 만들어요? 그녀의 아빠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다음 날 밀러와 그의 딸은 어쩔 수 없이 왕에게 갔어요. 왕은 딸을 어느 방에 데려갔는데 그곳엔 물레와 그녀가 금으로 짜야 하는 집 바구니가 하나 있었어요. 내일 해가 뜰 때까지 이 집들을 금으로 만들어 놓아라. 그렇게 못하면 너와 네 아버지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왕은 아버지 밀러를 감옥에 가두고 딸이 있는 방 앞에는 2명의 병사를 세워두었어요. 딸은 어찌할 방법이 없어 집과 물레를 번갈아 보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
그때 갑자기 방 한켠에서 빛이 나타났어요. 빛이 사라지고 나자 작고 못생긴 요정이 나타났죠. 소녀는 너무 놀라서 그를 쳐다봤어요. 당신은 여기서 왜 울고 있죠? 왕이 이 짚을 금으로 바꾸래요. 근데 전 할 수 없어요. 제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하지만 대신에 당신도 뭔가를 줘야 해요. 소녀는 목걸이를 풀어서 요정에게 주었어요. 목걸이를 받은 요정은 물레 앞에 앉아서 짚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물레를 돌렸더니 정말로 금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얼마 후 그 요정은 짚을 모두 금으로 바꿔놓았어요. 그리고는 금세 사라져버렸죠. 아침이 되었고 그 왕은 방으로 들어와 금실을 보고는 무척 놀랐어요. 네 아버지가 거짓말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었구나. 소녀는 드디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했어요. 그러나 왕은 더 많은 짚을 가져왔죠. 자유를 원한다면 이 모든 집들을 아침까지 모두 금으로 바꾸어 놓거라. 소녀는 또 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요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 집들을 모두 금으로 바꿔줄게요. 하지만 대신에 나에게도 뭔가를 줘야 해요. 소녀는 소중한 반지를 빼서 그 요정에게 주었어요. 사실은 엄마가 주신 소중한 반지인데 당신에게 줄게요. 그 요정은 반지를 끼고는 짚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물레를 돌렸고 금실이 나왔죠. 아침이 되기 전에 모두 끝났어요. 바구니들은 금으로 가득 찼어요. 방으로 들어온 왕은 무척 행복했죠. 그런데 이번엔 더 많은 짚을 가져왔어요. 내일 아침까지 이 집들을 모두 금으로 바꿔 놓으면 나는 너와 내 아빠를 용서하고 그리고 왕비가 되어달라고 청혼하고 싶다. 왕이 방을 떠나자마자 그 키 작은 요정이 다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 요정이 말했어요. 왕과 결혼을 하면 너는 네가 낳은 아이를 주어야만 한다. 그래야 이 모든 짚을 금으로 만들 수가 있어. 라고요. 어쩔 수 없이 소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그 요정은 더욱 빠르게 일하기 시작했지요. 계속해서 물레를 돌렸고 금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아침이 되자 왕이 들어왔어요. 그는 그 금들을 보고는 무척 행복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소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소녀는 이제 여왕이 된 거죠. 시간이 흐르고 여왕은 아이를 낳았어요. 하루는 그녀가 잠든 아가 옆에 있는데 그 요정이 나타났어요. 내게 약속한 걸 잊어버린 거야? 아니요. 하지만 제 아이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요정은 여왕을 안타까워하며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어요. 만약에 3일 안에 내 이름을 알아내지 않으면 네 아이를 빼앗길 줄 알아라. 그 요정이 사라지자 골똘히 생각했어요. 그녀는 병사를 불러 나라에 있는 모든 이름을 적어오라고 명령했어요. 그 병사는 종이 가득히 모든 이름을 적어 아침 전에 여왕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아침이 되자 요정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여왕에게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봤죠. 여왕은 그 종이에 적혀진 모든 이름들을 다 읽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 씨인가요? 아니, 로버트, 아니, 탐, 에? 피터. 아니, 여왕이 종이에 적혀진 모든 이름들을 다 말하자 요정이 말했어요. 모두 다 아니야. 오늘은 이만 가지. 하지만 내일 다시 올 거야. 그리고는 그는 사라졌어요. 여왕은 병사를 불러 이번엔 이웃나라를 모두 뒤져 이름을 다시 적어오도록 명령했어요. 아침이 되기 전에 병사는 그가 찾아낸 모든 이름을 적은 종이를 여왕에게 주었죠.
해가 뜨자 역시 요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알아냈나? 발타자, 아니, 한스, 아니, 머스타파, 아, 구스타브. 그 많은 이름을 모두 말했지만 그의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드디어 마지막 날인 내일 다시 돌아오마.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요정은 다시 사라졌어요. 여왕은 병사를 불러 이번엔 더 먼 나라로 가서 더 많은 이름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해가 뜨고 병사는 여왕에게로 가서 그가 지난밤 본 것을 모두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왕마마, 제가 숲을 걷고 있는데 어떤 작은 집이 보였어요. 바로 그 난쟁이가 장작을 피워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그 아기를 갖고 말 테야. 내 이름을 못 찾을 테니 더 이상은 봐주지 않을 거야. 내 이름은 럼플스틸스킨. 여왕은 그들이 한 얘기를 듣고는 무척 기뻤어요. 아침이 되었고 요정이 다시 나타났지요. 그가 요정에게 다시 한번 이름을 물었어요. 여왕은 마치 그의 이름을 모르는 척 다른 이름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머리를 흔들며 계속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왕은 요정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계속 틀린 이름을 말했어요. 드디어 여왕은 마지막 이름을 말했어요. 럼플스틸스킨. 뭐라고?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이럴 순 없어. 마법사가 말해준 게 틀림없어. 마법사! 화가 난 요정이 발을 쿵쿵 구르자 바닥이 갈라지며 발이 점점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는 도망가려고 다시 바닥을 디뎠지만 역시 갈라지며 더욱 아래로 가라앉았죠. 마침내 여왕은 그 욕심꾸러기 요정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정직하게 있었던 모든 일을 말했지요. 여왕이 그동안의 일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자 왕은 그녀를 용서하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에게는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를 왕국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렇게 왕과 여왕 그리고 그들의 아이는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에 요정들이 사는 어느 먼 곳에 3명의 요정이 살았어요. 이 요정들은 착한 요정이 되기 위해 그들의 집을 떠나 인간 세상을 여행하기로 했지요. 도울 일이 있을 거야. 가자. 너무 설레요. 드디어 우리가 인간 세상을 구경하게 되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인간을 돕고 또 행복하게 해준다면 우리도 좋은 요정이 되는 거라고. 그러던 어느 낡은 집에 노인과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어요. 노인은 그의 작업실에서 구두를 만들어 팔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가끔은 낡은 구두를 고쳐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다시 새 구두를 만들기 위해 새 가죽을 샀지요. 어느 날 새 구두를 위한 가죽을 사갖고 집에 도착했어요. 예전에 샀던 가죽으로는 구두 한 짝밖에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탁자 위에 가죽을 남겨둔 채 문을 닫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아침이 되자 노인은 잠에서 깼어요. 그는 기지개를 하며 침대에 앉았지요. 노인은 어떤 모양의 구두를 만들지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언제나처럼 아내가 준비한 맛있는 아침 식사를 했어요. 맛있네. 고마워요, 여보. 이제 일하러 갈게요. 오늘 또 멋진 구두 한 짝을 완성해야 하거든요. 어젯밤에 당신이 만들었잖아요.
구두 만들 가죽이 또 있어요? 노인은 무척 놀라워했어요. 왜냐하면 어젯밤 잠들기 전에 아무 신발도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노인은 재빨리 그의 작업실로 향했고 그의 아내도 따라갔어요. 작업실 문을 열고 그가 본 것은 놀랍게도 그가 테이블 위에 남겨뒀던 가죽이 정말 너무 멋진 구두가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노인의 눈은 거의 튀어나올 지경이었어요. 내가 언제 이 구두를 만들었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정말 늙었나 보네. 그 구두는 정말 멋져서 손님들께 보이려 재빨리 창가 쪽에 진열했어요. 그러자 마침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구두를 보고 상점으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진열된 이 구두 좀 사려고 왔는데요. 금액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가 여태껏 본 구두 중에서 가장 멋져요. 노인은 무척 기쁜 마음으로 그 신발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구두의 가치 이상으로 비싸게 부르지도 않았고요. 이번엔 구두 한 켤레를 만들 가죽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죽들을 다시 테이블 위에 두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죠. 하지만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가죽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그는 일어나자마자 작업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테이블 위에 구두 한 켤레가 있지 뭐예요? 노인은 또다시 기뻐했어요. 그 구두를 다시 진열장에 진열했어요. 그날 그는 또 좋은 가격에 그 구두를 팔았답니다. 노인은 다시 나가서 가죽을 사왔어요. 그러면서도 도대체 누가 이 구두를 만드는 걸까 무척 궁금했죠. 그는 다시 탁자 위에 가죽을 올려놓고 그의 방으로 갔어요. 아침이 되자 테이블 위에는 가죽 대신 갖가지 구두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그날 모두 다 팔았죠. 오랫동안 그는 구두를 팔아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는 또 계속해서 신발을 만들 가죽도 샀죠. 하지만 노인은 정말로 누가 어떻게 이 구두들을 만드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결국 어느 날 밤, 그는 누가 이 구두들을 만드는지 밝혀내기 위해 작업실 안 옷장 뒤에 숨어 있기로 했죠. 오늘 밤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시간이 흐르고 자정이 되자 창문을 열고 요정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한 요정이 갑자기 화분에 부딪혔고 그 소리를 들은 노인은 숨어 있다가 일어났어요. 사람들 깨우지 않게 조심 좀 하라고 했지. 문을 열고 살짝 엿본 노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을 비빈 후 다시 보니 탁자 위에 새 요정이 있지 뭐예요? 그들은 춤을 추며 동시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가죽을 자르고 또 한 명은 바느질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접착제로 붙이고 있었죠. 요정들은 구두끈을 묶은 후 반짝반짝 광을 냈어요. 그 요정들은 정말 빠른 속도로 일했죠. 눈 깜짝할 새 정말 많은 신발들이 완성됐어요. 다 정말 예쁘다. 사람들이 깨기 전에 어서 떠나자. 가게 올 때처럼 그들은 기뻐서 웃기도 하고 춤을 추며 떠났어요. 노인은 숨었던 곳에서 나왔어요. 그는 아내에게 달려가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물론 아내도 그 이야기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여진 수많은 구두들을 보고는 남편이 하룻밤 사이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요정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다음날 노인의 아내는 요정들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자정이 되자 요정들이 다시 작업실에 들어왔고 탁자 위 음식을 보았어요. 저 음식들 좀 봐. 저게 모두 우릴 위해 차려진 거야? 물론 우릴 위해서지. 그게 아니면 이 시간에 왜 이런 음식들이 있겠어? 이 집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집으로 날아가 보자. 노인과 아내는 일어나서 다시 작업실로 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음식들 대신에 정말 아름다운 수많은 구두들만 있었죠. 그날 이후 요정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노인과 아내는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낼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요. 노인은 이 행복이 오랫동안 일한 것의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두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는 언제까지나 그 요정들의 은혜를 감사해하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에 거만하고 자만심이 강한 임금님이 머나먼 왕국에 살았어요. 이 임금님은 옷을 너무 좋아했고 항상 멋지게 보이기 위해 값비싼 옷을 사는데 많은 돈을 허비했어요. 그는 거의 거울 앞에 서서 새로운 옷을 입어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어때 보이느냐? 나한테 어울리느냐? 물론 잘 어울리십니다, 전하. 전하는 뭘 입어도 잘 어울리시지요. 임금님의 왕국은 정말 흥미로운 곳이었어요. 시장에서는 온갖 형형색색의 옷감과 장신구들 그리고 기념품들을 팔았어요. 하루는 2명의 사기꾼들이 시장에 와서 그들이 세상에서 최고의 원단을 만드는 견직공들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물론 그들은 왕이 새로운 옷과 독특한 원단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그들은 그 시장 내에 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 소문은 그들이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원단으로 옷을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어리석은 자나 자신의 지위에 걸맞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만든 옷을 볼 수 없다고도 소문냈어요. 물론 임금님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놀랍구나, 놀라워. 내가 그 옷을 입으면 나의 신하들 중에 누가 걸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멍청하고 지혜로운지 바로 얘기해 줄 수 있게 되겠구나. 그 재단사들을 당장 불러들이거라. 그래서 가짜 견직공들은 임금님을 아련하러 왔어요. 너희들이 가진 가장 특별한 원단으로 내게 멋진 옷을 만들어 주거라. 그 옷이 마음에 들면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보다 더 큰 상을 주마.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하. 전하를 위한 어디에도 없는 정말 특별한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전하, 특별히 원하시는 색이 있으신가요? 너희가 골라라. 바로 시작하거라. 값은 부르는 만큼 주겠다. 사기꾼들은 즉시 작업실을 만들고 일을 시작한 듯 보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기꾼들은 금으로 된 실과 가장 좋은 실크 그리고 온갖 보석들을 요구했지만 그것들을 자신들의 가방에 넣었고 빈 작업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척했어요. 임금님은 견직공들이 자신의 새로운 옷을 잘 만들고 있는지 매우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는 어리석은 사람과 자신의 위치에 맞지 않는 사람은 그 옷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안했어요. 사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군. 가장 충직한 신하를 보내볼까? 그는 아주 지혜로운 최고의 신하니까. 그래서 착하고 정직한 신하가 두 사기꾼들의 작업실로 들어갔어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둘러보았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이것을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두 사기꾼이 신하에게 다가왔어요. 어떠십니까, 나으리? 이런 멋진 색감을 가진 아름다운 디자인의 옷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겠네.
정말로 이런 색감과 디자인은 본 적이 없구만. 정말 놀랍네. 전하께서 만족하실 걸세. 그 신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어리석거나 전하의 신하가 될 자격이 없구나. 할 수 없이 그는 말없이 그곳을 떠났어요. 임금님은 신하가 무슨 말을 할지 너무 궁금했어요. 마침내 신하가 임금님에게 자기가 본 옷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은 매우 만족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기꾼들은 금으로 된 실과 실크를 더 요구했지만 물론 그것들은 다 사기꾼들이 챙겼죠. 작업실 안에는 실뭉치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일하는 척했어요. 머지않아 임금님이 또 다른 충직한 신하에게도 옷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했어요. 그 신하도 역시 눈을 크게 뜨고 보았지만 작업실 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원단이죠. 그 신하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확실히 어리석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도저히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구나. 임금님에게 돌아간 그 신하는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바로 그 옷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옷의 아름다운 색감과 독특한 디자인에 대해 감탄사를 연발했죠. 임금님은 물론 너무나 만족했고 그 옷을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왕국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옷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두들 지혜로운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걸 알았죠. 마침내 왕도 직접 옷을 보고 싶었어요. 그는 신하들을 데리고 사기꾼들이 일하는 척하는 작업실로 향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교활한 사기꾼들이 임금님에게 격려하였어요. 신하들이 임금님보다 먼저 입을 떼었어요. 정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보기보다 훨씬 더 좋은 원단이군요. 이 디자인과 색감 좀 보세요. 전하, 어떠십니까? 임금님은 천천히 주의 깊게 빈 작업실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원단을 볼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니 말도 안 돼. 나는 어리석은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건가? 임금님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속마음과는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와, 정말 아름답구나. 대단해. 평생 처음 보는 멋진 옷이야. 임금님 옆에 있던 신하들은 임금님의 말을 거들었어요. 와, 정말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사기꾼은 임금님께 다음 연회에서 이 새 옷을 입으라고 권했고 임금님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온 왕국이 황제의 새로운 옷에 대해 기대했어요. 모두가 사기꾼들을 칭찬했지요. 임금님도 사기꾼들에게 왕궁 비밀 견직공이라는 칭호와 함께 훈장을 수여했어요. 연회가 열리기 전 어느 날, 두 사기꾼들은 밤새도록 일하는 척해서 그들이 임금님을 위한 옷을 얼마나 열심히 만들고 있는지를 과시했어요. 아침이 되자 임금님이 충직한 신하들을 대동하고 사기꾼들을 찾아왔어요.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전하. 두 사기꾼들은 팔을 들고 무언가를 보여주는 듯 보였어요. 그들은 바지와 외투 그리고 망토입니다 라고 말하며 존재하지 않는 옷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어요. 임금님과 신하들은 사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옷들은 거미줄만큼이나 가볍답니다. 누군가는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이 옷의 특별함이죠. 전하,
저희가 옷 입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입고 계신 옷을 벗어보시겠습니까? 임금님은 그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듯 보였어요. 사실 그런 척한 것뿐이겠죠. 마침내 사기꾼 하나가 임금님의 망토를 입혀주었어요. 임금님은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자신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신하들을 보았지요. 그러자 모두가 박수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색감이 엄청나요. 정말 아름다운 옷이에요. 임금님은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자신의 모습을 살폈어요. 왜냐하면 멋지다고 칭송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 난 정말 멋져. 그래, 준비됐어. 임금님의 신하들은 망토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척을 했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야 했죠. 그리고는 모두 나갔어요. 거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황제의 새 옷이 정말 멋지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감히 그가 벌거숭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랬다가는 직장을 잃거나 어리석다고 놀림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군중 속에서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임금님이 옷을 벗고 계셔. 임금님과 그들의 신하, 군사들, 백성들은 모두 얼어버렸어요. 임금님은 벌거벗고 계세요.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이야기했어요. 오직 이 아이만 이 진실을 얘기할 수 있었지요. 그러자 아이의 아빠가 소리쳤어요. 맞단다. 임금은 아무것도 안 입고 계셔. 벌거벗고 계시는구나. 결국 모두가 용기를 얻어 함께 소리쳤어요. 임금님은 벌거숭이야. 임금님은 벌거숭이야. 저기 조금 임금님은 벌거숭이야. 임금님은 벌거숭이야. 임금님은 벌거숭이야. 임금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이 그냥 걸어갔어요. 두 사기꾼들은 이미 귀중한 보석들과 옷감, 그리고 물론 황금실까지 챙겨서 왕국을 달아난 뒤였으니까요. 옛날 어느 꼭대기에 자리한 아름다운 마을에 행복한 왕자라는 동상이 있었어요. 그 동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씌어져 있었죠. 그가 잡은 칼 손잡이에는 커다랗고 빨간 루비가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는 두 개의 초록색 에메랄드가 빛나고 있었죠. 행복한 왕자 동상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나눠준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한 참새가 마을에 들렀어요. 그녀의 친구들은 추위를 피해 더 따뜻한 곳으로 날아갔지만 그녀는 무리에게서 떨어졌어요. 그녀는 우뚝 솟은 그 동상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하룻밤만 있어야겠다. 내일 다시 나서야지. 참새는 그 동상의 발쪽에 착륙했어요. 오늘 밤은 이 금색 침대 위에서 자야지. 그녀가 잠들려는 찰나 갑자기 참새의 머리 위로 물방울이 뚝 떨어졌어요. 그녀는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하지만 하늘은 맑았고 비가 오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이번엔 물방울이 참새의 부리로 또 떨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보려고 참새는 동상의 머리 쪽으로 날아갔죠.
그랬더니 글쎄 행복한 왕자의 눈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그 동상의 눈물이었어요. 행복한 왕자의 눈물방울은 계속해서 뺨을 타고 그의 발 쪽으로 떨어졌어요. 그의 슬픈 눈은 달빛 아래 반짝였어요. 참새도 덩달아 슬퍼졌죠. 안녕? 너 누구니? 난 행복한 왕자란다. 왜 울고 있는 거야? 내가 살아서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땐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어. 왜냐하면 난 슬픔이 뭔지 모를 정도로 부유하게 궁전에서 살았거든. 나는 낮에는 정원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거나 아니면 밤이 되면 큰 연회장에서 춤을 추곤 했었지. 벽은 커다란 정원으로 둘러쳐져 있었어. 그래서 전혀 성 밖은 궁금하지 않았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 너무 아름다웠어.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날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어. 난 정말 행복했으니까. 하지만 내 삶이 끝났을 때 그들은 나를 이 언덕 꼭대기에 세워두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추함과 빈곤을 볼 수 있어. 비록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눈물은 흘릴 수 있단다. 참새는 무척 슬펐어요. 여기서 멀리 떨어진 작은 골목에 아주 가난한 작은 집이 하나 있어. 창문 한쪽이 열려 있어 한 여자가 미싱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그녀는 무척 연약하고 피곤해 보여. 작은 침대에는 갓난아기가 누워있어 아파하면서. 아기는 열이나 아프지만 그의 엄마는 돈이 없어. 참새야, 내 칼 손잡이에 있는 루비를 가져다 그녀에게 줄 수 있겠니? 나는 조금만 쉰 다음에 여기보다 더 따뜻한 나라로 가야 해. 오늘 밤은 머무를 거잖아. 내일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어. 그 참새는 너무 추웠고 또 전혀 쉬지 못했지만 그래도 슬퍼하는 행복한 왕자를 돕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참새는 그녀의 부리로 왕자의 칼 손잡이에서 루비를 떼내었고 어두운 깊은 밤에 그 마을을 찾아 날아갔어요. 마침내 그녀는 그 집을 찾았고 그 집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아가는 열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고 엄마는 피곤해서 자고 있었죠. 그녀는 안쪽으로 날아가 그 큰 루비를 그녀 앞에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는 아기에게 가서 조금이라도 열이 내리도록 날개를 퍼덕거렸어요. 참새는 다시 행복한 왕자에게 돌아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해주었어요. 그녀가 일어나면 보석을 보게 될 테고 그럼 그녀는 아이를 위해 약과 음식도 살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새야. 이제 오늘 밤은 내 곁에서 편히 쉬어.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그녀가 따뜻한 나라로 날아갈 준비를 하자 행복한 왕자는 그녀를 멈춰 세웠어요. 예, 참새야. 내 친구 참새야. 혹시 하룻밤만 더 머물다 가줄 수 있니?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찾으러 되도록 빨리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야 돼. 저기 반대편에 있는 아주 먼 마을에 젊은 한 남자가 다락방에 살고 있는 게 보여. 그 남자는 제비꽃이 있는 작은 유리병과 많은 종이들로 가득한 테이블에 앉아 있어. 그는 젊은 작가인데 이번에 새로운 책을 끝내려고 해. 하지만 먹을 빵도 없고 태울 나무도 없어. 그를 좀 도와주지 않을래? 착한 마음씨를 가진 그 참새는 하룻밤 더 그 작가를 위해 머물러 주기로 했어요. 안타깝게도 난 이제 루비가 없어. 하지만 내 눈은 에메랄드라고 불리는 아주 귀한 보석이지. 하나를 떼어내 그 작가에게 가져다 줘. 왕자의 말을 듣고 참새는 무척 슬퍼졌어요. 처음에는 그 참새도 반대했지만 그 왕자가 계속 설득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그녀는 부리로 에메랄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녀는 행복한 왕자가 말한 그 집으로 날아갔어요. 그녀가 도착했을 때 젊은 남자는 쉬지도 않고 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는 새가 날개를 펄럭이는 소리도 듣지 못했죠. 그는 고개를 들어 제비꽃 위에 놓여진 반짝이는 초록빛 에메랄드를 보게 되었어요. 그는 그의 글을 좋아한 팬이 두고 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기뻐하며 에메랄드를 들고 일어섰어요.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야. 착한 참새야, 혹시 오늘 하룻밤만 더 머물러 줄 수 없겠니? 이제 거의 겨울이야. 곧 눈이 올 거라고. 난 정말로 가야 돼, 왕자야. 나 정말 가야 돼.
그치만 정말 널 잊지 않을게. 근데 정말로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 제발 이거 하나만 부탁해. 광장 아래 보면 성냥을 파는 작은 소녀가 있어. 근데 그 성냥들이 모두 물에 빠져 다 젖어버렸단다. 이제 그 소녀는 집에 가져갈 돈이 없어. 그 소녀의 아버지는 무척 화를 내고 그들은 오늘 밤 굶겠지. 소녀는 지금 울고 있어. 그녀는 모자는 물론이고 신을 신발도 그리고 양말도 없단다. 내 나머지 눈을 가져다가 그녀에게 줘. 그럼 그들은 나아질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참새는 하룻밤 더 머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알겠어. 하지만 난 너의 눈을 뗄 수는 없어. 그럼 넌 아무것도 못 보게 될 거야.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굶주린 사람들을 보는 게 더 마음이 아파. 내 말대로 해줘. 부탁해. 그의 나머지 한쪽 눈을 떼는 참새는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날아 그녀의 옆으로 가서는 그녀의 손에 에메랄드를 떨어뜨렸어요. 그 소녀는 어머나 너무나 예쁜 유리 조각이야 라고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갔어요. 행복한 왕자 옆으로 다시 돌아온 그 작은 참새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너의 곁에 남아 네 눈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어. 그 왕자는 참새가 온 마을을 날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에게 알려주도록 했죠. 참새는 마을을 날아다녔어요. 그리곤 부자들이 그들의 따뜻한 집에서 편히 앉아있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따뜻해지려고 그 추위 속에서 불을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가 어두운 골목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굶주려 허약한 모습의 아이들을 보았어요. 그리곤 다리 아래서는 서로 껴안고 따뜻하게 해주며 잠든 두 아이들도 보았죠. 참새는 왕자에게 돌아와 자기가 본 것을 말해주었어요. 나는 금으로 덮여져 있어. 이것들을 벗겨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줘. 그들은 금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건강하고 만족하는 게 행복하게 하지. 왕자가 약하고 비참해 보였지만 그래도 참새는 그의 동상에서 금을 벗겨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길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모두에게 금을 나눠주었지요. 그러는 사이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길은 금세 눈으로 덮였죠. 그 참새는 왕자의 동상에서 금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계속 벗겨내어 매일 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몸이 약하고 작은 그 참새는 얼어버릴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 왕자를 홀로 남겨둘 순 없었어요.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죽을 거라는 걸 알았죠. 그녀는 마지막 한 조각 남은 힘으로 왕자의 어깨에 날아갔어요. 안녕, 내 왕자님. 내 친구야. 이제 정말 따뜻한 나라로 가기로 결심했구나. 그 작은 참새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왕자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의 볼에 살며시 뽀뽀를 하였어요. 그리고는 그 왕자의 옆쪽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바로 그때 행복한 왕자 동상 안에는 뭔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그의 심장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아침이 되자 행복한 왕자 동상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놀라워하며 그 동상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는 그 왕자의 발옆에 누워있는 차갑게 식어버린 참새를 보았어요. 모두 다 슬퍼하고 있는데 한 남자의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그 젊은 작가였답니다. 이제서야 이 행복한 왕자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그와 참새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그들을 희생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행복하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개의 심장은 그들의 심장이었어요. 그것은 영원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눈이 오고 추운 어느 새해 첫날 밤이었어요. 모두들 따뜻한 코트와 장갑, 목도리를 하고서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서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가고 있었죠. 어린이들은 길에서 눈싸움을 하며 놀기도 했답니다. 물론 그들은 눈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들은 미친 듯이 웃으며 장난쳤어요.
하지만 그 길에는 즐겁게 노는 그들과는 다른 어떤 소녀가 있었죠. 이 작은 소녀는 길 한가운데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소녀에게는 다른 사람들처럼 추위를 막아줄 모자 하나가 없었어요. 게다가 옷은 얇아서 찢어져 있었지요. 슬리퍼는 너무 커서 발에 맞지 않았고 손에는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얼어버릴 듯한 추위 때문에 소녀는 차가 다가와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길 옆으로 비켜. 차에 치면 어쩌려고 그래? 그 소녀는 순간 인도로 비켜섰어요. 그런데 그때 그 큰 슬리퍼가 벗겨져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인도로 올라선 소녀가 뒤돌아보았더니 어떤 소년이 그 슬리퍼를 들고 달려가지 뭐예요? 내 슬리퍼!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 소녀는 너무 빨랐어요. 얘야, 멈춰! 소녀는 할 수 없이 맨발로 걷다가 벽 옆에 머물 만한 곳을 찾았어요. 그녀는 들고 있던 상자를 열고는 바닥에 내려놓았지요. 추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성냥으로 가득한 상자를 보고 있었어요. 바로 성냥팔이 소녀였죠. 하지만 그날은 한 박스도 팔지 못했어요. 성냥을 팔아 돈을 벌면 집에 가서 적어도 따뜻한 스프 한 그릇은 엄마와 함께 먹을 수 있었죠. 춥고 서글펐지만 그래도 얇고 떨리는 소리로 외쳤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성냥요. 길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녀는 벽 옆에 앉았죠. 그녀의 손가락은 추위로 아파왔지만 곧 그 고통마저도 느끼지 못했어요. 어떡하든 몸을 녹여야 했지요. 그녀는 상자를 열어 성냥을 꺼냈어요. 손가락까지 마비되어 성냥도 겨우 잡을 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성냥에 불을 붙이자 갑자기 따뜻한 오렌지빛이 그녀를 감쌌어요. 불쌍한 소녀는 성냥을 이쪽 손에서 반대 손으로 옮겨가며 잡았지요. 그 소녀의 손은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소녀는 불타는 스토브 앞에서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아름다운 방에 있는 큰 스토브 앞에 앉아 있었지요. 그녀는 스웨터를 입고 털부츠를 신고 머리에는 모자도 쓰고 있었어요. 너무 뜨거워 땀이 날 정도였죠. 하지만 갑자기 성냥이 꺼져버렸어요. 성냥이 꺼지자 그 달콤했던 꿈도 사라졌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다시 얼어 아파오기 시작했죠. 소녀는 다른 성냥을 피웠어요. 바로 그때 추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소녀는 성냥이 꺼지지 않도록 벽을 향해 서 있었어요. 손으로 그 불을 감싸면서 그 성냥을 바라보니 벽은 사라지고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큰 방이 있었고요. 하얀 천의 테이블 위에는 여러 종류의 음식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은촛대는 대나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지요. 그 소녀가 바라보던 테이블 한가운데는 크고 아름다운 구운 고기가 있었어요. 소녀는 바로 그 고기 조각을 떼내어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더 먹고 싶어 했지요. 다가가 한 입 더 먹으려고 하자 갑자기 소녀가 쥐고 있던 성냥이 꺼져버렸어요. 바로 그때 불쌍한 소녀의 손이 뜨거워 성냥을 던지고 말았어요. 성냥을 던지자마자 그 방과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들이 사라지고 벽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 작은 소녀는 다른 성냥을 또 켰지요.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소녀는 어느 여름날 밤 나무 아래에서 밤하늘별을 보고 있었어요. 밤이었지만 무척 더웠죠. 그 소녀는 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과
깨끗하고 밝게 빛나는 별을 보았지요. 그때 갑자기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영혼 속으로 누군가가 떠나는구나. 사실 그 이야기는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었죠. 바로 그때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별똥별을 볼 때마다 그 자리를 다시 채워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 그녀의 할머니는 아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할머니를 불렀죠. 가지 마세요. 잠깐요, 제발요. 할머니가 그리워요. 소녀는 할머니가 다시 보고 싶어 성냥을 켰어요. 길 한가운데서 추위에 온몸이 얼어버린 것도 잠시 잊고 그녀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계속해서 성냥을 켰어요. 그녀는 마치 할머니를 보며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죠. 그 소녀는 또다시 성냥을 켰어요. 주변이 대나처럼 환해졌고 아름다우신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사랑 가득한 미소가 그녀를 그동안 겪은 고통과 추위마저도 잊게 했지요. 소녀는 이 순간이 끝나는 것이 싫어 서둘러 마지막 성냥을 켰어요. 할머니는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나 팔로 그 성냥팔이 소녀를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그들은 함께 하늘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소녀는 마침내 편안했어요. 더 이상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았죠. 바로 그때 별똥별 하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침이 되자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벽에 기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눈 감고 누워있는 성냥팔이 소녀를 보았어요. 그 주변엔 타버린 많은 성냥들이 있었어요. 그녀를 꿈속에서 살 수 있도록 했던 그 불꽃의 성냥이었죠. 누구도 꿀 수 없는 바로 그 꿈을요.